수준이 있는 책 같다고? 좀 막 그렇게 재밌는 책은 아니었고, 이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가 직접 겪었던 일을 쓴 것 같아. 자기가,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프랑스인가? 아무튼 이 작가가 살던 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었나 봐. 그래서 병원에서 낙태를 해달라고 말을 못하나 봐. 그게 그러니까 불법이고, 그 의사가 만약에 그걸 불법인데 그거를 해줬다가 막 의사 면허를 내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 그 환자도, 그러니까 뭐지, 그 여자들도 잘 아니까 낙태를 해달라고 말을 못하는데 자기는 낙태는 해야 되겠고, 막 울면서 저는 난 지금 대학생이고, 난 지금 아이를 가지면 안 되고, 근데 낙태해주세요 이 말을 못하겠대.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근데 그 시대 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낙태가 불법이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낙태를,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못하니까 하려고 막 민간요법 뭐 그런 거에 막 비눗물을 넣는다던가, 뭐였지? 뜨개질 바늘 같은 거를 막 넣는다던가, 막 그런 막 되게 위험한 그런 거를 시도해서 막 이렇게 애를 떨어지게 하는. 주인공도 병원에 막 가는데 의사한테 번번이 아이 지우고 싶다고 그 말을 못 꺼냈대. 그냥 울기만 하고 막 이랬는데 안 통하는 거야. 그냥 의사는 막 그러면 막 무슨 철분 주사나, 그러니까 그런 주사는 놔주지만 애를 떨어지게 하는 수술을 해주진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 얘가 얘도 근데 막 나중에 막 무슨 뜨개질 바늘 같은 걸 막 구해가지고 자기가 막 해보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야매로 막 그 임신 중절을 해주는 그 의사는 아니지만 아줌마들? 근데 그것도 탐침봉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약간 그런 뜨개 바늘 같은 뭐 그런,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어떤 바늘 같은 거를 그 여자 성기에다가 넣나 봐. 그래서 그걸 넣은 채 생활을 하다 보면 아기가 죽나 봐. 그런 탐침봉이라는 거를 몸에 넣으면 아기가 죽어서 오줌을 싸면서 아기가 나오나 봐. 막 근데 여기 책에서는 나중에 막 나오는데, 그거를 결국 그 수술을 받아. 그 수술을 받고 그 탐침봉을 넣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했는데 아기가 안 지워졌대. 아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수술을 받으러 가. 2차 수술을 받으러 가서 또 다시 그 몸에 그 탐침봉이라는 걸 넣는데 막 그 산파가 막 이래. 이건 되게 비싼 거니까. 되게 비싼 거니까 다 쓰고 나중에 그 탐침봉이 나오면은 돌려보내달라고. 다시 너무, 그러니까 1960년대라서 그걸 재활용을 하겠다고. 근데 이 여자가 근데 막 그냥 안 보내. 근데 어쨌든 그땐 이 두 번째 했을 때는 애가 떨어지는데, 나도 막 그런 걸 몰랐는데 막 원래 막 무슨 애기 낳을 때 탯줄 자른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들어봤잖아. 탯줄을 잘라야지 엄마랑 아이랑 이어진 그 탯줄을 자르잖아. 근데 얘가 그 탐침봉을 넣고 그 아기가 죽는데, 그 죽은 아기가 오줌을 싸거나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힘을 주면 그 죽은 아기가 몸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탯줄이 연결돼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친구한테 부탁해서 가위로 잘라. 근데 이 탯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 정식적인 그런 걸 밟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가위로 자르니까 이 자기 몸이랑 연결된 이 탯줄에서 피가 막 나오는 거야. 출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결국 얘는 병원에 실려가서
의사가 너 죽을 뻔했다고. 출혈이 안 멈추, 그 탯줄을, 그니까, 뭐, 이렇게, 좀 맸어야 되는 건가? 아무튼 걔는 그냥 그렇게 그냥 친구랑 이렇게 하다가 그 탯줄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엔 출혈이 너무 많아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치료받고, 자기가 그,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가 직접, 그니까 그, 1960년대 대학생일 때, 원치 않는 아이를 갖고, 그거를 이렇게 지우는 낙태 과정에 대한 에세이야.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이제 그 1960년대는 진짜 막 뭐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낙태나 막 요즘에 막 인터넷으로 막 많이 보기는 하잖아. 많이 볼 수 있잖아. 그런 정보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친구들한테 듣는다던가 책에서 본다던가 이런데 그냥 뭐 얘기만 들었지 막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쓴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뭐 이 경험을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자세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약간 그런 자기 경험을 되게 잘 쓴 것 같아. 근데 재미는 없었어. 책은 되게 약간 얇아, 두께가. 그래서 나도 그냥 서점 갔다가 서점에서 다 읽었거든. 여자들은 진짜 무섭겠네. 아무튼 이제 여기 이게 내가 근데 그 뭐지? 교보문고에서 봤었는데 202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대. 이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가.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거 나는 그러니까 단순한 열정이랑 몇 개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니 에르노 들어봤는데 단순한 열정 나 읽었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 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 재밌겠지 하다가 봤는데 막 재밌진 않았어. 근데 여기 소설 여기 그 사건 표지 안쪽에 막 작가 이력 그런 게 있었다. 그래도 뭔가 노벨 문학상 2022년에 노벨 문학상 받다니까 다른 것도 한번 좀 더 보고 싶기는 해. 이 사건이라는 책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지만. 아니 에르노 1974년 자전적 소설. 이것도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을 소설로 썼나봐. 1974년 자전적 소설 빈 장롱으로 등단해 남자의 자리 르노도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08년 현대 프랑스의 변천을 조망한 세월로 마르그리트 듀라스상, 프랑스와 모리아크상, 프랑스어상, 텔레그램 독자상을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레벤느망의 원작 사건, 이 책 지금 이제 얘기해주려는 영화 레벤느망의 원작 사건, 그리고 그들의 말 혹은 침묵, 단순한 열정, 부끄러움, 사진의 용도 등이 있으며 2011년 자전소설과 미발표 일기 등을 수록한 선집 삶을 쓰다로 생존작가 최초로 갈리마르 총서에 편입됐다. 2022년 개인의 기억에 깃든 근원과 소외, 그리고 집단적 억압을 드러내는 용기와 냉철한 예리함을 인정받으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제 책에 들어갈게. 이거는 5페이지 그냥 책 넘기면은 막 무슨 뭐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막 책 들어가기 도입 전에 막 이렇게 짤막한 누구 뭐 인용해가지고 쓰는 그런 말인데 좀 약간 좀 이 말 맞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적어놨던 건데 5페이지 기억이 사물들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만은 아닐지도 스시마 유코라는 사람이 했대. 끝까지 무언가 사물을 바라보는 건 내 기억이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억만이 그것을 끝까지 바라본다? 이제 거의 시작이야. 12페이지. 처음엔 얘가 그러니까 대학생이라 그랬잖아. 시작이 도입이 에이즈 검사를 막 받아. 에이즈 검사를 받고
에이즈 검사를 받는 주인공 여자. 의사가 되게 빠르게 음성이에요 말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다음부터 진찰실에서 의사가 늘어놓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주 빠르게 계단을 내려왔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한 번 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사시다. 뭔가 그러니까 에이즈가 아닐까 싶은 뭐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 그래서 에이즈 검사를 받으면서 아씨 에이즈면 어떡해 제발 진짜 에이즈만 아니게 해주세요 막 약간 이랬는데 다행히 의사가 음성이에요 이러니까 에이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제 앞으로 진짜 잘 살아야지 막 약간 이랬는데 1963년 라리 부아르지에르에서 지금과 똑같은 공포와 불신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의 판정을 기다렸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내 삶은 오기노 방식과 1프랑짜리 자판기 콘돔 사이에 자리한다. 이것이 삶을 가늠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심지어 그 무엇보다 확실한. 그 처음 도입부에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 근데 조금 이제 다행이다 나는 구원받았어 에이즈가 아니야 이랬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는 임신이 아닐까? 나 임신이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이때는 임신이 맞아. 그래서 여기서 오기노 방식이라는 게 그런 걸 1924년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 오기노 사쿠라는 사람이 제안한 생리 주기에 따라 배란일을 계산한 방식이 오기노 방식이래. 그래서 얘는 지금은 이제 임신일까 아닐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 삶은 오기노 방식과 그냥 1프랑짜리 자판기 콘돔 사이에 내 삶은 자리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 16페이지.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한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위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입덧이었다. 어찌되었든 그는 생리를 할 수 있게끔 주사를 처방했지만 효과가 올 거라 믿지 않는 눈치였다. 문 앞에서 그는 명랑하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생아는 늘 예쁘더군요. 소름 끼치는 말이었다. 걸어서 기숙사로 돌아왔다. 수첩에 이렇게 적혀있다. 임신. 끔찍하다. 너무 약간 근데 좀 그렇지 않아?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사생아는 언제나 늘 예쁘더군요. 진짜 뭐야? 약간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 네. 10월 초 여러 번 피와 섹스를 했다. 정치학과 학생이었는데 여름방학 동안 만났고 그를 보러 보르도에 가기도 했다. 오기노식 피임법에 따르면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뱃속에 그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과 쾌락을 누리며 내 육체가 남자들의 육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17페이지. 보르도에 머무는 동안 얻은 이미지들은 모두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었다. 소음이 끊이지 않던 파스텔 정원으로 난 방, 비좁은 침대, 몽테뉴 카페 테라스, 같이 본 사극영화 겁탈당하는 사빈네의 여인들. 나는 그곳에 있었고 임신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임신 진단서를 받았다. 마드무아젤, 아니 뒷세네. 이 여자 이름이야. 뒷세네라는 게. 출산 예정일 1964년 7월 8일. 나는 여름과 태양을 떠올렸다. 임신 진단서를 찢어버렸다. 임신 사실과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피에게 편지로 알렸다.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 관계에 대해 아무런 확신 없이 헤어졌고 임신 중절 결정이 그에게 크나큰 안도감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나는 무사태평한 그의 태도에 고통을 줄 수 있어서 만족했다. 오기노
피임법이라고 뭐 배란일 뭐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피임하는 그런 걸 오기노테 피임법 맞나? 그걸 제안한 의사 이름이래, 일본에. 얘도 근데 이제 그런 오기노 피임법 그 배란일 계산해가지고 임신 지금은 뭐 안전한 날이야, 지금은 좀 위험한 날이야 막 이런 걸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콘돔을 쓰거나 했대, 이 작가도. 22페이지. 그래서 얘는 그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낙태를 무조건,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생각을 해. 그래서 막 그걸 근데 막 일기같이 막 이런 걸 막 그때 당시에 대학생 때 적어놨는데 22페이지. 사라지게 하리라 결심한 것을 굳이 명명할 필요는 없다. 수첩에는 이것, 이런 것, 이라고 적었었고 단 한 번 임신이라는 표현을 썼다. 내게 바로 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의심은 분명 내게 일어난 게 틀림없으리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14살.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쾌락을 맛본 뒤로 성모 마리아와 다른 성녀들에게 수없이 기도를 해봤음에도 내가 창녀가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그 짓을 절대 멈출 수가 없었던 그때부터 이 일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내게 더 빨리 닥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레 기적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갖은 노력을 했기에 이상하고 꼬리만 치는 여자 취급을 당하는 굴욕을 견디며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플러팅의 경계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단순한 입맞춤조차 의심했던 격렬한 의지가 결국 나를 구원했다. 막연하게 내가 태어난 사회 계층과 내게 일어난 일을 연관지어 생각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가정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첫 번째 수혜자였기에 나는 공장이나 상점 계산대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칼로레아 합격도, 프랑스 문학 학사 학위도, 알코올 중독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임신한 여자아이가 상징하는 가난이 물려주는 운명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섹스 때문에 나는 다시 따라잡혔고 그때 내 안에서 자라나던 무언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실패라는 낙인이었다. 얘가 그러니까 대학생이잖아. 대학생인데 되게 공부도 좀 잘하고 약간 좀 남들한테 듣는 건 성적도 좋고 막 이래서 우등생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이 됐는데 근데 그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런 게 약간 그때 시대의 뭐 그런 거에서는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낳을 수 없는 아이라 그래야 되나?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뭔가 어쨌든 그 아이를 지우는 게 사회적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일이었대. 아무튼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상징하는 가난이 물려주는 운명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섹스 때문에 나는 다시 따라잡혔고 그때 내 안에서 자라나던 무언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실패라는 낙인이었다. 중절하겠다고 생각하며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못할 일은 아니었기에 특별한 용기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았다. 평범한 실연일이라 짐작했다. 내 앞을 지나간 수많은 여성들이 새겨놓은 길을 따라가면 될 듯 싶었다. 청소년기부터 소설에서 읽었거나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소리 죽여 떠들어대던 대화가 전해준 이야기들이라면 많이 알고 있었다. 뜨개질 바늘, 파슬리 끝단, 비눗물 투여, 승마 등 중절에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최고의 방법은 이른바 야매의사 혹은 천사를 만드는 여자라는 예쁜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를 만나는 일이라는데 이들은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작년에 이혼한 젊은 여자는 스트라스부르 출신 의사가 자기 아이를 유산시켜줬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면대가 부서질 정도로 꼭 쥐었다라는 말 말고는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나도 세면대가 부서질 정도로 꼭 쥘 각오는 서 있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다. 24페이지. 임신 확인서를 찢어버린 지 3일째 되던 날, 학교 안뜰에서 결혼도 하고 직업도 있는 장T를 만났다. 그의 열정적인 말투와 참신한 사고방식이 나와 맞았다. 기차역 광장에 있는 메트로폴 카페에 가서 그와 차를 마시러 갔다. 그때 말을 돌려가며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나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가 피임의 자유, 가족 계획과 관련한 비합법적인 협회의 일원임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런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상상했다. 순간적으로 그는 벌어진 두 다리 사이로 드러난 성기를 본 듯 호기심과 음탕함이 깃든 표정을 지었다. 어쩌면 어제의 모범생이 궁지에 처한 여자로 갑작스레 변한 상황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누구와 그리고 언제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내 상황을 털어놓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 순간 그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지라도 그의 호기심이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그는 루앙 외곽에 있는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나는 기숙사 방에 홀로 있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장T는 아내에게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대충 둘러댔다. 그 남자네 집에 가서, 이 사람은 결혼한 남자였어. 근데 이 남자네 집에 가서 아내랑 저녁을 먹고, 근데 아내가 갑자기 이 남자랑 결혼한 이 아내는 학교 교사였는데 내일 뭐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사러 간다면서 밖에 나갔어. 그래서 나는 장T와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는 나를 안더니 우리 근데 아내가 지금 방금 교구를 사러 나갔으니까 그는 나를 안더니 섹스를 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는 몸을 빼내서 설거지를 마저 했다. 옆방에서 아기가 울었고 나는 토를 하고 싶었다. 장T는 식기의 물기를 닦고 나서 슬그머니 나를 껴안았다. 돌연 그는 본연의 말투를 되찾은 듯 싶더니 나의 도덕성을 알아보려고 그랬다고 우겼다. 유부남이. 26페이지. 장T. 그가 이 일에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아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단지 1등석에 앉아 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알고 싶은 것뿐이었다. 이를테면 돈 한 푼 안 내고 전부 다 보고 싶어하는 것. 계획된 임신을 지지하는 협회의 일원이기에 그는 윤리적인 문제로 불법 임신 중절을 하려는 내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선수를 쳤다. 수첩에 T와 강변에서의 식사, 문제만 쌓여감이라고 쓰여있다. 27페이지. 많은 소설들이 임신 중절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까지는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여자가 스스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과 이제 더는 임신하지 않은 상태 사이는 생략되었다. 도서관의 색인 카드함에서 임신 중절이라는 카드를 찾았다. 그 표제어로는 의학 잡지밖에 찾을 수 없었다. 그중 외과의학 자료집과 면역학 잡지를 찾아 꺼냈다. 실용적인 정보들을 찾을 수 있길 바랬건만 기사들은 불법 중절 시술의 뒷얘기들만 언급했고 그런 사실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30페이지. 병원에 가지만 중절 수술이 불법이라 의사들이 안 해주려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딱 중절 수술 해주세요 이 말을 직접적으로 못하는 작가 아니에르노. 의사에게 몸이 피곤하고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고무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진찰을 한 후에 그는 임신한 게 확실하다고 단정지었다. 그에게 중절 시술을 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생리를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답이 없었다.
그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자네 자식들은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여자들을 내팽개친다며 을에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칼슘제와 에스트라디올 주사를 처방해 주었다. 내가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마침내 태도가 누그러졌다. 그러더니 자기 친구 아들인 필립 D를 아느냐고 물었다. 안경을 낀 갈색머리에 구닥다리 가톨릭 신자 같은 그를 나는 알고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라틴어 수업을 같이 들었고 캉으로 떠난다고 알고 있었다. 나를 임신시킬 만한 인물은 못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아주 괜찮은 젊은이지, 그렇죠? 의사는 웃으며 말했고 내가 동감을 표하자 즐거워 보였다. 그는 내가 거기 있는 이유를 망각했다. 나를 문까지 배웅하며 그는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시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 같은 여자들은 의사의 하루를 망쳤다. 돈도 연줄도 없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의사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런 여자들은 자기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고 영영 의사 면허증을 앗아갈 수도 있는 법을 떠올리게 했다. 그렇다고 의사들은 감히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다. 여자들을 죽게 방치하는 법을 위반하느니 차라리 당신들이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솔직하게 나서지 않는 한 임신할 정도로 멍청한 젊은 여자의 아름다운 눈 때문에 자기가 이룬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같이 여자들의 임신 중절을 막더라도 그녀들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낼 거라 생각했으리라. 부서질지도 모르는 자기들의 이력에 비하면 여자들이 질 속에 뜨개질 바늘을 넣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다. 이게 1960년대 당시 여기가 프랑스인가 아무튼 여기에서는 임신 중절이 불법이었어. 그래서 얘 여자도 그러니까 아는 거야. 임신 중절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임신 중절을 의사가 해줬다간 이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고 여태까지 쌓았던 게 모든 게 날아가니까 의사도 쉽게 해주질 못해. 임신 중절을. 그래서 얘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근데 법으로 그걸 금지해놔가지고 이 시대 1960년대 프랑스 여자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니까 몸에다가 뜨개질 바늘을 이용해서 막 그렇게 한다거나 비눗물을 넣어서 막 이렇게 그런 민간요법들을 할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얘는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법이 뭔데 그냥 저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법을 위반하느니 내가 법을 위반해서 여태까지 쌓았던 그런 거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너한테 해주느니 너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약간 그런 임신 그냥 너가 그렇게 막 뜨개질 바늘 몸속에 넣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네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얘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벗어나야만 했다. 정체한 이미지들 속에서 벗어나고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추억마저 없으면서도 법이 미심쩍은 의사를 찾으라며 길거리로 나를 내몰았던 현실을 포착하려면 말이다. 법은 도처에 있었다. 감정을 꾹 눌러 적은 내 수첩 속에 장티에 튀어나온 두 눈 속에 이른바 강요된 결혼들의 영화 쉘브르의 우산 속에 임신 중절을 한 여자들의 수치심과 타인들의 비난 속에도 언젠가 여자들이 자유롭게 중절을 결정할 수 있으리라는 상상조차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생각 속에도 법은 있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 임신 중절이 나쁘기 때문에 금지되었는지 아니면 금지되었기에 나쁜지를 규정하는 일도 불가능했다. 우리는 법에 비추어 판단했고 법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39페이지. 병원에 나서며 마지막 기회를 망쳐버린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법을 피해 무언가 해달라는 요구를 끝내 하지 못했다. 임신 중절에 대한 나의 욕망을 의사가 들어주려면 오로지 눈물을 더 흘리고 더 애원해보고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야만 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어쩌면 잘못 생각했을지도. 오로지 그만이 말할 수 있으리라. 어쨌든 그는 내가 폐혈증으로 죽는 일만은 막고 싶어 했다. 우리 중 누구도 임신중절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다. 그것은 언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 작가가 그러니까 1960년대 겪은 일들을 다시 이렇게 에세이처럼 써내려가면서 이런 글을 쓰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때 일을 막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꿈을 꿨대. 지난밤 1963년 상황에 처해서 중절할 방법을 모색하는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자 그 당시 내가 느꼈던 압박감과 무력감을 그 꿈이 정확하게 되돌려 주었다고 생각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이 절망적인 시도처럼 여겨졌다.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여기는 아주 짧은 오르가즘을 느낄 때처럼 꿈을 떠올리자 내가 단어들로 찾아보려 하는 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낸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의 기억은 내 글쓰기의 시도를 무용하게 했다. 그런데 깨어나면서 꿈꿀 때 느낀 감정이 사라진 이 순간 글쓰기는 꿈이 정당화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필연성을 되찾는다. 41페이지. 나는 메트로폴 카페를 우리가 앉아있던 베르트 거리로 난 문 옆쪽의 작은 테이블을 태어난 카페 종업원 이름이 쥐리여서 내가 존재와 무의 쥐이라고 생각했던 사실 그 책 속의 쥐는 카페 종업원이 아니었지만 뭐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서 근데 나는 약간 소설이나 뭐 책 읽다가 무슨 소설 속에 뭐 다른 뭐 소설이나 다른 뭐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걸 그러니까 적어 놓는다? 여기서는 존재와 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잠깐 나온 거야. 근데 여기 이 책에서 그 뭐라지 각주 같은 거엔 이렇게 적혀 있어.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저서로 피에르라는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자리에 늦은 후 카페에서 피에르를 찾는 일화를 통해 무와 무화의 개념을 설명한다. 아니 에르노는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서 그 사르트르가 피에르가 아닌 그 카페 종업원을 피에르로 여기며 무를 이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빗대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내가 그때 그 서점에서 읽을 때는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다시 그냥 이렇게 찾아봤다? 근데 되게 막 길고 뭔가 약간 좀 철학적인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도 이게 또 내가 그냥 약간 복사해 놓은 거 중에서 한 요 정도 되는데 이건 읽어줄게. 그냥 그 사르트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좀 살짝 정리해 놓은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봐야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정리하는 거 되게 엄청 긴 것도 있어. 아까 그냥 대충 읽어봤는데 엄청 길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네이버 검색한 그나마 약간 좀 짧게 압축한 그 무와 무화라는 그 개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한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과거를 나타내는 있는 것으로 있지 않고와 현재에 있는 것으로 있는 방식과 도래할 미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있는 것이다. 존재와 비존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존재하는 것은 현재이고 비존재로 있는 것은 과거와 미래이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과거를 끊어진 다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를 현재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확대가 없는 요소만 가지고 인간의 시간을 다루는 것과 같다. 과거는 나의 대자이기도 하지만 즉자이기도 하다. 즉자적으로 완전히 충실한 밀도를 가진 있었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가진 하나의 과거이다.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는 불성실한 학생이었다 라는 의미는 과거에 내가 존재한 방식이다.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미래를 있게 하기 위해선 과거의 시간들이 미래와 함께 운동을 해야 현재가 바뀔 수 있다. 사르트르에게는 근원적인 시간성과 심적인 시간성이 있다. 그가 초점을 두는 것은 심적인 시간이고
존재가 대자를 통해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무화의 시간이다. 이때 대자의식이 없거나 반성이 없으면 새로운 직자로 재정립되는 초월이 없다. 심적인 시간은 무화의 시간이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 이렇게 지향하는 변혁이 들어있어 몰입하는 시간이 심적 시간이다. 사르트르의 시간은 동태적이다. 즉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시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은 심적인 시간성이며 대자를 통해 초월적인 재정립으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미래는 대자가 아직 그것으로 있지 않은 것으로서 대자에 드러내 보인다. 이 과정은 철저하게 대자의식과 심적 시간성을 감당하여 견뎌낸 사람만이 가능하다. 힘들고 불편한 의식을 떨쳐내려고 안주하는 생각과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과거로 다시 도피한 것이다. 내가 이 사르트르의 이 책을 안 읽어서 근데 읽었다 그래도 약간 뭔가 알 듯 하면서 뭔 소리지? 약간 싶은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봐. 사르트르의 내가 뭐라고 검색했지? 무화? 뭐 이런 식으로 검색했었거든. 다시 아니 에르노의 사건이라는 이 에세이로 돌아와서 51페이지. 나는 침대 옆에서 초조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말을 하는 잿빛 얼굴의 여자 앞에 서 있었다. 이 여자가 막 아까 그 병원에도 가보는데 병원에서 임신 중절 막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 결국에는 내가 임신 중절하고 이 의사가 임신 중절을 만약 했다가 혹시 들키면 이게 불법인데 들키면 이 의사의 의사 생활이 끝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결국 말 못하고 혼자서 근데 이 아이를 지우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몸에다가 떼개질 바늘도 넣어보고 하는데 아이가 안 떨어져 어쨌든. 그래서 결국 물어 야매로 그냥 아줌마가 이렇게 시술하는 그런 걸 친구한테 이렇게 들어서 자기 집에서 되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파리의 어떤 골목 골목에 있는 어떤 아줌마네 집에 찾아가 임신 중절을 해줄 수 있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줌마가 해주는 그거는 탐침봉이라는 건데 내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몸에다 그냥 바늘같이 긴 그런 꼬챙이 같은 걸로 꽂아놓나 봐. 그래서 이거를 근데 꽂고 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읽어봤을 때. 그런 꼬챙이 같은 뭔가를 그러니까 몸에다가 꽂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뭔가 그러니까 자꾸 배출하고 싶다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출산하는 것처럼 죽은 태아를 출산하고 싶다 약간 막 이런 게 그런 욕구가 드나봐. 그래서 되게 오줌 쌀 때 되게 뭔가 힘을 빡 주면 그게 죽은 태아가 나온대. 그 탐침봉이랑 같이. 근데 여기선 이 여자는 처음에 이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탐침봉 이런 시술을 받는데 그게 아이가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받으러 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안 적어놨는데 대충 그냥 내 기억에서 한 번 더 받으러 가서 근데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1960년대에 그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했나 봐. 이런 수술 그 야매로 그렇게 임신 중절을 해주는 그 불법으로 해주는 그 아줌마한테 돈 내는 게. 근데 얘가 학생이었고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한테 엄청 큰 돈이었대. 그러니까 대학생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그걸 내고 이렇게 그 아줌마한테 받았는데 첫 시도에 그게 아이가 안 지워졌잖아.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다시 연락하니까 아줌마가 그냥 비용은 따로 안 받고 AS적으로 두 번째 시술을 그냥 해주는데 그 1960년도에는 이 아까 그 몸에다가 그 어떤 탐침봉이라는 걸 넣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것 자체가 좀 비싼가 봐. 이거를
너한테 지금 다시 내가 처음에 돈 받은 거, 이거 아기가 안 떨어졌으니까 다시 그 탐침봉을, 이번엔 다른 탐침봉을 너한테 넣어줄 건데, 이건 좀 비싼 탐침봉이니까 돌려달라 그래. 나중에 네 몸에서 이 탐침봉이 나오면 이거 좀 비싼 거니까 다시 돌려줘? 이렇게. 그 몸에 넣었던 거 다시, 그런 쇠꼬챙이 같은 걸 다시 막 쓰고 막 이랬나 봐. 1960년도에. 아무튼 51페이지. 나는 침대 옆에서 초조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말을 하는 잿빛 얼굴의 여자 앞에 서 있었다. 바로 이 여자에게 내 뱃속을 맡겨야 했고, 바로 여기가 모든 것이 일어날 곳이다. 여자는 안경을 쓰고 비용은 400프랑이며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두려고 했다. 친근감 따위는 없었다. 말을 놓지도 않았다. 게다가 신중했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걸 보면 말이다. 여자는 핵심만을, 마지막 생리일자, 비용, 시술 방식에 대해서만 말했다. 순수하게 물질적인 방식은 낯설지만 안심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감정이나 도덕의 문제는 아니었다. 경험상 PRV는 딱 필요한 대화만 해야 시간 낭비나 혹은 생각을 바꾸게 할지 모르는 눈물과 감정의 토로를 피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64페이지. 이제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시술인 것 같아. 첫 번째 시술은 이렇게 내가 다 책에서 그냥 스킵하고 두 번째 시술을 받고 이제 성공을 한 거지. 64페이지. 소변이 엄청나게 마려웠다. 복도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고 문 앞에 있는 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허벅지 사이로 타일이 보였다. 온 힘을 다 주었다. 수류탄이 터질 때처럼 문까지 물이 튀었다. 작은 아기 인형 같은 형체가 불그스름한 줄 끝에 매달려 성기에서 대롱대롱했다. 이것이 내 안에 자리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걸 가지고 내 방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손으로 쥐었다. 낯선 무게감이었다. 그리고 내 허벅지 사이에 그것을 꼭 끼고 복도로 걸어나갔다. 나는 짐승이었다. 친구 5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를 부른 후 조용히 말했다.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그 사사나 그 아이가 그 탐침봉 때문에 죽었잖아. 그거를 이제 거의 그러니까 출산하다시피 낳는데 아직 그러니까 탯줄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내 몸이랑 아이랑 안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 그 성기에서 이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얘가 일단 화장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거를 연결돼 있으니까 아직 내 몸이랑 탯줄로 아이와 내 몸이 연결돼 있으니까 다리 사이에 꼈다 그랬나? 손으로 들었다 그랬나? 아무튼 이게 이 핏덩이 이 죽은 아이를 듣고 얘가 기숙사에 살았었거든. 이제 친구한테 나 뭔가 나올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해놨고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나왔다고. 우리는 둘 다 내 방에 있다. 다리 사이에 태아를 놓고 침대 위에 앉아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친구 5가 탯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가위를 집어든다. 어느 부분에 잘라야 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른다. 우리는 커다란 머리에 투명한 눈썹 아래로 두 개의 푸른 점 같은 눈이 있는 작은 몸을 바라본다. 인디언 인형 같다. 성기를 바라본다. 작은 남자 성기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말로 표현 못할 장면이다. 희생의 장면. 우리는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친구 5가 방에 가서 빈 비스킷 봉지를 찾아온다. 그리고 내가 그 비스킷 봉지 안에 그것을 넣는다. 나는 봉지를 들고 화장실로 간다. 안에 돌멩이가 있는 것 같다.
변기 위에 봉지를 뒤집는다. 변기물을 내린다. 근데 일본에서도 낙태가 불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지금 얘가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제 탯줄을 자르고 이 죽은 아이를 비스킷 봉지에다 넣었대. 비스킷 봉지에다가 이 죽은 아이를 넣고 다시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다가 이 죽은 아이를 버린 거야. 그 봉지를 뒤집어서. 그리고 물을 내렸대. 변기 물을 내렸대. 근데 일본에서는 중절한 태아를 미즈코라고 부른대. 이 미즈코라는 뜻이 물의 아이라는 뜻이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즈코라는 그 변기에다가 그냥 아이를 버린다고. 이런 게 좀 있었나 봐. 이 1960년대 당시에는. 아무튼 난 이런 걸 처음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그치? 어쨌든 일본에서는 중절한 태아를 그래서 미즈코, 물의 아이라고 불렀대. 나는 피를 흘렸다. 처음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잘린 탯줄에서 피가 불규칙하게 쏟아졌다. 나는 침대 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웠다. 오는 수건들을 건넸는데 피가 빠르게 스며들었다. 의사들은 만나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들 없이도 잘 해결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친구가 그냥 그 탯줄을 잘랐다 그랬잖아. 근데 이 탯줄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자르면 이 엄마랑 그러니까 자기 몸이 여자 몸이랑 아이랑 연결된 이 탯줄을 병원에서 뭐 묶는 건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걸 처리를 안 해주니까 이 내 몸에 나와 있는 그 탯줄에서 내 몸에 피가 계속 빠지는 거래. 근데 얘는 그러니까 그걸 뭐 묶는다거나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러니까 그 탯줄로 자기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피가 계속 나서 결국에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얘는 정신을 잃어. 이 작가는 정신을 그 탯줄을 통해서 피가 막 빠져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정신을 잃고 이제 친구들이 근데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병원에 옮겨줘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살아. 근데 의사가 이제 너 뭐 죽을 수도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끝나. 되게 짧은 책이어가지고 나도 금방 읽긴 했는데 그냥 뭔가 막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읽기는 했어. 뭔가 근데 막 약간 읽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진짜 뭔가 자기가 겪은 막 그런 뭔가 약간 좀 되게 자세하게 막 쓰여 있어서 자기가 직접 막 겪은 건가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진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쓴 거라 그러더라고. 직접 자기가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 작가가 겪은 자전적 에세이 같은 거래. 그래서 약간 뭔가 약간 그려지는 것 같았어.